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시황맨의 시장 타파가 준비된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시황맨 블로크 이동훈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로 할 이야기는 아마 그 7월 6일에 예정돼 있는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요즘 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이 정말 코앞으로 임박했는데요. 우리 시장의 앞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정말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요즘 시장이 좀 특이한 모습이 있어서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한 9시나 10시쯤에 장이 하락 전환하거나 아니면 오후 2시쯤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요즘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한 오후장 들어서자마자 하락 전환했고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에 보면 크게 이제 세 번 정도 타이밍에서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시 반 근처에서 한번 밀리고 10시 반 부근에서 밀리고 이제 2시 구간 다 돼서 이제 밀리는데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 개장 후에 밀리는 건 전일에 이제 매수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버나잇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기 매수로 들어왔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자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시초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아침 이 정도라면 이제 어제 매도 못했던 투자자들도 같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좀 밀리고요. 다음에 10시 구간 넘어가면서 밀리는 거는 최근에 중국 시장 관련해 가지고 중국 시장이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 개장했을 때 크게 하락한다라면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또 밀어내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오후 2시마다 이제 밀어내는 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1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매물이 증가가 됐는데, 이 매물들은 추정을 해본다면 중국 시장 약세가 이제 빌미가 되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신용 담보, 스탁론 제출 이런 물량들이 시장이 하락하면서 반대매도 피하기 위해서 매물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평소에 좀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매수에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매도는 특정한 시간대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시간대 집중으로 빠졌다가 또 완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걱정할 만한 거리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그냥 시장에 있었던 일과 좀 비슷하게 그냥 봐도 될까요? 어제 오늘 좀 심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제 이제 오늘 제가 증권사에 계신 분들한테 복수의 증권사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인데, 어제부터 이제 담보 부족 사태가 많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가가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적당한 수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돈을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매도해서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그런 상황들 때문에 뭐 지점별로는 지금 이제 반대매도 대비해서 이제 돈을 입금하라라는 독촉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들, 업무가 바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유난히 심했다라고 보면, 통상 이런 어떤 매도가 한 이틀 정도 강하게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안정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급한 매물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어제 오늘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신용으로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 주식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이제 반대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래도 자기 돈으로 투자한 분들이 대부분 남기 때문에 좀 시장이 안정된다고 보시네요. 최근 이제 몇 차례 됐었는데 어제 지수가 3% 정도 밀렸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정도의 하락폭이라면 실제로 이제 반대면 보통 이제 증권사별로 담보비 한 140% 정도 잡아주는데 최근에 어제가 그 선을 좀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이 급격한 매물이 좀 지나가서 아마도 내일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어쩌면 내일이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수급을 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좀 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증권사들이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또 근데 사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ETF 매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성격의 매매가 많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금융투자 쪽에 어떤 성격의 매도가 나왔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시장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이야기, 이 7월 6일에 예정되어 있는 과연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 폭탄을 때릴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자, 과연 7월 6일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반드시 미국은 중국의 관세 폭탄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완화될 거로 보세요? 1차 관세는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 현재까지로는 오고 가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가 당국자들의 어떤 양쪽에 중국을 방문하건 이제 미국을 방문하건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묘하게도 1차 관세 대상 품목하고 2차 관세 대상 품목하고 나눠놨는데, 1차 관세 대상 품목으로 정해지는 것들, 보일러, 뭐 기계, 광학기기 이런 건데, 이게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품목들이 아니거든요. 그 2차로 나눠졌던 거, 사무용 기계 부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미국 내에서도 7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1차는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이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데 만약에 2차 관세, 7월 말에 이제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협상을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 상태에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제 2차 협상에 2차 관세 부과 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관세는 현실적으로는 좀 부과되거나 약간 미루거나 어떤 형태가 됐든 부과하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 걱정하는 건 그것보다도 그러면 중국도 우리 똑같은 규모의 이 제품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똑같은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 그럼 중국도 여기 340억 달러 규모의 맞불 관세를 그날 내놓을까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떨어뜨려서 협상을 또 유리하게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농수산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네. 농산물 같은 경우는 뭐 미주리나 아이오와주 이런 데가 이제 곡창지대인데 여기가 트럼프 지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선거 때 지지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수출길이 막힌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지금 자동차 문제로 또 네, 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3천억 달러 정도 관세 부과하겠다고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주변에서 자꾸 이제 미국을 압박하게 된다라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단지 이제 관세 부과해가지고 중국의 수입을 좀 막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네. 결국에는 이제 지적재산권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서로 주고받은 이후에 아마 좀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유화적으로 좀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미국에서도 관세 부과를 현실화하고 중국에서 맞불 관세를 현실화하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 시장 충격은 별로 없을까요? 당장은 이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증시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갈등하는지 알거든요. 거의 그런 모양새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닥이 하락을 했고 코스피고 사실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 안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빠진 게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브라질은 또 그 별도의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하락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어떤 미국으로 수출이 넘어가는 경로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을 중국이죠. 거쳐서 넘어가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좀 충격을 받는데 오히려 이제 1차 관세 부과되고 나면 뭐 증권사에서 분석 나온 걸 보면 2차 관세 부과 가능성은 10%밖에 안 본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잠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오히려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좀 반전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중국도 사실 미국에서 3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는데 그 외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흑자를 내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장이 완전히 엎어지는 것보다는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봐야 되니까 중국 쪽에서도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굳이 제가 시장의 충격을 여쭤봤던 이유는 그럼 과연 매수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잡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였었거든요. 그러면 예. 7월 6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7월 6일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좀 당장 적극적인 매수는 좀 참는 게 나을까요? 이건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네네.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좀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저는 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매가 나올 때 극단적인 투매가 나오고 이 매도의 성격이 시장에 잠재적인 부담을 줬던 특히 신용이 상당히 우리 증시에 압박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온 상황이다라면 특히 이제 그 동시에 많이 하락했는데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뒷받침됐던 종목이면서 만약 하락한 종목들은 복원도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이라면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좀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불확실성 해소는 두 가지 측면. 한 가지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네네. 또 한 가지는 관세, 막관세 부과 여부 이것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다음 주로 밀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그러면 과연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한 다음에 중국에서 그걸 조립해서 완제품을 미국으로 넘기는 거니까 예. 만약에 이게 막힌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은 혹은 이 수출 품목이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산업은 또 수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없습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그 몇몇 산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맞서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어제 같은 보도에 나온 게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규제했던 부분들이 풀어질 수 있는 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을 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개방을 해서 중국 외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금융 투자를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들, 그러니까 중국의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이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량에 대한 수출 이 부분 이외에도 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감안을 해본다면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증권 관련주, 증권주까지 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까지 꽤 많은 매도 물량을 지냈습니다. 자, 수급이 좀 좋지 못했었어요. 이제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지난 5월부터 꽤 오랜 기간, 지금 2개월 넘게 누적 순매도가 이어졌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예, 우선 뭐 시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1월 이후에 계속 매도였거든요. 네네. 6월까지 계속 이제 매도가 5개월째 이어진 상태였는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여기에 좀 예민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후에 어떤 스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확실하게 눈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환율을 또 자극하게 되는 요인이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환율이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쉽게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표주에 대한 어떤 실적 논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순매도한 규모하고 삼성전자 매도한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한 3조 8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여기 안에 삼성생명 물량 9,500억 정도 블록들 받은 걸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매도한 금액보다 삼성전자 매도한 게 더 커요. 그러니까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매도로 또 포장된 측면도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삼성생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지분을 외국인들이 물량을 이제 5월 말인가요? 근데 이제 블록딜로 주고받았는데 그 규모가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포함을 해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매도한 게 3조 8천억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도한 건 4조 7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물량을 9천억 받지 않았다면 4조 7천억이 됐었을 네네네.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의 대부분은 올해는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외국인의 매도의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패시브 자금이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하락하니까 그냥 ETF 자금에서 좀 빠져나가는 식으로 외국인 자금도 같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액티브 자금이다. 왜냐하면 이 액티브 자금의 경우에는 저 뭐 성장주라든지 뭐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니까요. 어떤 그 거의 패시브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외국인의 거의 매도.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 이제 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도의 2, 3위에 해당되는 종목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네네. 이 두 종목의 매도가 2조 원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의 순매도 규모가 아까 제가 삼성생명 변수를 제거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거의 6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전체 매도한 규모의 이 정도의 규모를 빼고 나면 뭐 현대차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종목의 매도는 대략적으로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패시브 성격의 자금의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고 일부 자금은 네네. 액티브 자금도 좀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패시브 성격이 좀 강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중요하게 좀 짚어보고 싶은 이유가 만약에 패시브 자금이라고 한다면 그 패시브 자금들은 대부분 글로벌 대외 변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갔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지수가 하락하고 대외 변수가 안 좋다 보니까 빠져나간 거라면 대외 변수가 좀 완화되거나 해결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또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아서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면서도 네.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에 해당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별로 안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IT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말 바꾸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삼성전자에 좀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7월 6일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 전략을 삼되 그래도 그 7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뭐 중반이라든지 뭐 하반기 정도 된다면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식으로 좀 7월 시장을 대응해 볼까요? 이게 이제 사실 제 성향을 말씀드리느냐 네네. 아니면 이제 뭐 투자자분들한테 권하는 걸 하는 거하고 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동훈 대표의 성향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하락할 때마다 공격적으로 사는 게 맞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코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10% 빠졌는데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게 혹시 대세 하락 아닌가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대세 하락은 월봉에서 월봉 하나가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갈 네. 때 그때 대세 하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3달 동안 합친 게 20%가 안 됩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 아니라 뭐 조금 표현을 하자면 좀 센 하락 네. 정도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을 훼손 없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투매까지 나온 상태라면 오히려 지금 어제 같은 3% 정도 하락이 나오거나 그 이후에 오늘 올라갔다가 다시 재차 밀리고 내려갈 때마다는 오히려 종목이 애매할 때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좋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저 같다면 아마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7월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기대되는 산업이라든지 섹터 있을까요? 실적 부분에서 보면 이건 사실 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실적이 좋아지거나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역시 IT 쪽은 실적이 상당히 좋다. 근데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뭐 주식 담당자분들하고 통화를 해보거나 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종목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가 지연이 되거나 집행이 된다. 이 지연되는 거 하나하고 아닌 거하고는 실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봤을 때는 IT 기업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저 효과에 따른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화장품이라든가 엔터 이런 산업 같은 경우도 기저 효과에 의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좀 두드러지게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주가가 높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적은 기대감이 높지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섹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섹터는 어떤 섹터예요? 이제 저평가 기준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렇긴 근데 하죠. 네. 만약에 우리가 PER 기준으로 따져놓고 본다라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번 하락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3개월 전에 느꼈던 건 어떤 게 있었냐면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싼 주식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퍼 5배, 심지어는 뭐 2.5배, 3배짜리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에서요? 예,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제 이쪽이 많이 편중돼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실적 추정치입니다. 우리가 네네. 보는 건 올해 예상되는 실적치긴 한데 IT 장비주 이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좀 많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주가 한동안 승승장구하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네. 북한 이슈 이후에. 근데 제가 그때 PBR 1.0배 전후로 해서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0.8배대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건설주도 상당 부분 좀 싸져 있다라고 봐야 돼서 뭐 IT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위로 공간이 좀 열려 있는 단계라고 봤을 때는 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요즘 엔터주에 관심 많으신데 엔터주는 그럼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엔터주는 사실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는 산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실적이 좋아질지 여부를 갖다 보는 건데 뭐 지난번에 제가 뭐 방어용 종목, 수비 미들필더형 종목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월드컵 특집 때요. 예, 네. 제가 뭐 SM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도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YG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뭐 50%에서 뭐 30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올해 증시에 곡절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직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엔터 또는 미디어 쪽에 또 기관들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두고두고 하반기 내내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모니터링 하다가 그러면 언제 매수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다가. 엄밀하게 보면 지금 SM이라든가 YG엔터 오늘 장에서도 네네. 플러스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4만 원대 이상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뭐 4만 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에서도 저는 뭐 조정 나올 때, 그러니까 당일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에서도 뭐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7월 단위까지는 투자 전략을 세워봤지만 당장 우리는 또 내일이 또 다급하지 않습니까? 예. 내일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이제는 뭐 시장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 중심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네. 잘 보시면 뭐 유닛 테스트라든가 PSK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뭐 SM도 아까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종목들별로 보면 기관들이 많이 사놨거나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물량을 확보해 놓은 종목들, 지분율이 단계 많이 급증한 종목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이제 어제 오늘부터 이미 우리가 보통 출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보다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에 나서기 시작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저희가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7월 전략, 내일 전략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